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자 미국 전역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관세를 높이면 미국 제품이 잘 팔릴 거라 자신했던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예상은 완벽히 빗나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유명 미국 팝스타까지 SNS에 한국 제품을 옹호하며 직접 시위를 주도하기 시작했을 정도라고 하죠. 이때 직접 한국에 다녀온 한 기업의 폭탄 발언으로 인해 한국 관세에 대한 검토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All I knew growing up was that I didn't want to be around him. He always made me feel like I wasn't good enough. But then the flip side of that is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소식 매니저 캐서린입니다. 해외에 다양한 제품을 발굴하고 수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폭탄 뉴스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시작됐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뉴스 알림이 제 휴대폰을 진동시켰습니다. 트럼프,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 화면을 빠르게 터치해 기사를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 전반에 걸쳐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기사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며 제 상사 제임스가 들어왔습니다. 제임스의 얼굴에는 저와 달리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제임스는 평소에도 한국 제품과 문화에 대해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내곤 했죠. 역시나 제임스는 뉴스를 보고 정부가 마침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다며 환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은 싸구려에 불과하고 중국산보다도 품질이 떨어지는데 지나치게 과대포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이나 일본 제품은 훨씬 좋으며 한국 사람들은 인성도 안 좋다고 폄하했습니다. 한번 거래했던 한국 업체는 납기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경멸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주요 공급망 80%가 한국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는 우리 회사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대체 공급업체를 찾는 데만 최소 6개월이 걸릴 거라고 우려를 표했어요. 제임스는 이번 상황이 위기가 아닌 기회라며 이제 미국 기업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 제품들이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실상은 형편없다고 비난했어요. 저는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며 현재 우리 회사의 가장 수익성 높은 제품 라인들이 모두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돌려 모두에게 보여주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임스는 여전히 고집스러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다급한 이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폭풍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죠. 며칠 뒤 저는 뉴스를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관세 인상 발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었죠. 소식 매니저로서 저에게 이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저 또한 밤새 한국 거래처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그들도 난감한 상황인 건 마찬가지였어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누구도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하다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미국의 유명 팝스타 제시카 모어가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 제품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더군요. 품질과 혁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관세 인상을 반대합니다. 그녀의 게시물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관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시위대는 대부분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이 화면에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제임스는 회의실에서 우리 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강경해 보였어요. 여러분, 이런 시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유럽 제품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캐서린, 유럽 공급업체 목록을 오늘 안으로 정리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수입하던 전자 부품과 소재는 품질과 가격 면에서 쉽게 대체할 수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로비에서는 CNN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시위가 과열되어 경찰과 충돌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분노한 시민들, 공포에 떨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번갈아 나왔죠.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대체 공급업체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가격은 2배 이상 높고 납기일은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죠. 이대로라면 우리 회사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경제 분석가가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며 다가올 위기를 실감했죠. 그렇게 관세 인상 발언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 유럽 기업들이 야심차게 홍보한 유럽산 대체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그토록 기대했던 한국 제품의 대안들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 주문이 도착한 그날,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포장을 뜯었어요. 겉보기엔 한국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비슷한 성능을 약속하는 화려한 문구들. 그러나 실제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배터리 성능은 절반에 불과했고, 내구성 테스트에서는 쉽게 고장났습니다. 품질 관리팀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죠. 사흘 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출하된 유럽산 제품들에 대한 불만 신고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리뷰는 별점 1개로 도배되었고 반품 요청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커스터머 서비스팀은 전화 응대로 정신이 없었어요. 사무실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침울해졌어요. 제임스조차 예전의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 그래프는 가파르게 하락했고 주가도 덩달아 추락했어요. 유럽산으로 한국 제품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다던 그의 호언장담은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유럽산 대체품의 품질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소비자 보호단체에서는 공식 조사를 요청했고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 제품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제품을 쓰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느 날 아침, 주요 경제지 일면에 실린 기사가 사무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대체품의 실패, 한국 기술력의 재발견,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저는 그 기사를 꼼꼼히 읽으며 한국 제품이 가진 경쟁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 혁신적인 접근 방식,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죠. 제임스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야. 곧 개선될 거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나오는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 거래처에서 보내온 이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하기는커녕 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끈기와 전략적 사고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날 저녁 CEO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캐서린, 한국에 직접 가봐야 할 것 같네요. 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한국 출장, 솔직히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짐을 꾸리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시작된 이 혼란이 어디로 향해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유럽산 대체품의 실패는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을 과소평가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죠. 며칠 뒤 저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이죠.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경험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한 공항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는 제 얼굴을 인식하여 몇 초 만에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제 가방의 위치를 알려주는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죠.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전철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소음 없이 부드럽게 달리는 차량, 깨끗한 객실,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현지인들은 모두 각자의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디바이스는 제가 본 것보다 훨씬 진보된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 사이로 빛나는 LED 간판들이 눈부셨어요. 밤이 깊었음에도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에서부터 또 다른 기술적 경이로움이 저를 맞이했죠. 얼굴 인식으로 체크인하고 스마트키 하나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객실이 제게는 신세계였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창가로 달려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불빛들, 남산타워의 화려한 조명,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 경이로웠죠. 이 순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했어요. 깨끗한 거리, 조용하게 질서를 지키며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위치한 스마트 시설들에 계속해서 놀랐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사려는데 계산대 없이 자동으로 제품을 인식해 결제하는 시스템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죠. 회의를 위해 한국 기업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보안 게이트에서부터 시작된 첨단 기술의 향연은 회의실까지 이어졌어요.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한 프레젠테이션, 실시간 통역 서비스, 그리고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AI 비서까지 모든 것이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의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에도 감명받았어요. 그들은 관세 인상 이후 발생한 모든 문제점과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 명확한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저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죠. 저녁에는 한국 직원들이 저를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의 친절함,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까지. 저는 처음 만난 이 나라의 모든 것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최대 전자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입구로 들어섰어요. 로비에 전시된 수십 개의 특허 인증서들이 방문객들을 압도했습니다. 세계 최초, 업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은 기술들이 그들의 자부심을 대변하고 있었죠. 연구소장 김 박사의 안내로 시작된 투어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관세 인상 발표 직후부터 비상대책팀을 꾸려 대응책을 마련해왔다고 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단순히 위기 대처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는 그들의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투명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연구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 박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시장용 차세대 제품을 이미 2년 전부터 개발해왔다고요. 관세를 상쇄할 만큼 성능은 높이고 생산 원가는 낮춘 혁신적인 제품들이었습니다. 제조 공정 시스템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자동화된 로봇들이 정확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AI가 품질을 실시간으로 검사했습니다. 불량률은 놀랍게도 100만 개당 1개 미만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 수치를 제 회사의 10만 개당 5개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물류센터는 또 다른 차원의 효율성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관세 인상에 대비해 이미 미국 내 여러 지역의 대체 물류 거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핵심 부품은 미국 현지 생산으로 전환할 준비까지 마쳤다고 자신감 있게 설명했죠. 마케팅 전략 브리핑에서도 그들의 철저함에 감탄했어요.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세밀한 접근법, 각 세대별 타겟 마케팅,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메시지 전략까지. 저는 노트북에 계속해서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국 기업의 임원들은 놀랍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번 관세 인상은 단기적 위기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미국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없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휴대폰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알림에 놀랐어요. 메일함은 읽지 않은 메시지로 가득했고 뉴스 알림은 계속해서 올려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미국 최대 소비자 단체에서 발표한 품질 비교 보고서가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유럽산 대체품과 한국 제품을 철저히 비교한 이 보고서는 한국 제품의 뛰어난 품질과 가성비를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진실을 알게 된 후 분노했죠. 집에 도착해 뉴스를 확인하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연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워싱턴 광장은 시위대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불합리한 관세 철폐를 외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명 정치인들까지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관세 인상을 지지했던 상원 의원들이 하나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여론의 급격한 변화에 정치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 사무실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샘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 동료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제임스가 기다리고 있어. 아침부터 계속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 제임스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창가에 서 있던 제임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제임스의 책상 위에는 제가 매일 보내던 이메일 보고서가 인쇄되어 있었고 한국 제품의 품질을 다룬 신문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회사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그들의 기술력, 철저한 준비성,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사고까지. 말을 마치자 제임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한국에 직접 가봐야 할지도 모르겠군. 며칠 뒤 다시 한번 제임스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불과 이틀 전 그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저는 내심 놀랐어요. 이 완고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제임스의 표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입국 절차에 그의 눈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 제가 느꼈던 그 충격을 그도 경험하고 있었죠. 호텔로 향하는 길에 그는 창밖을 한시도 떼지 않았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이 그의 선입견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일정은 한국의 주요 전자 기업 방문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제임스에게 아무런 사전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보고 느끼길 원했거든요. 기업 로비에 들어서자 그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국제 특허증과 혁신상 인증서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연구개발센터 투어에서 제임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엔지니어들, 24시간 가동되는 자동화 생산 라인, 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한국 측 담당자들은 자신감 있게 답변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제품 테스트 센터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서 제임스는 한국 제품과 유럽산 대체품의 품질 테스트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내구성 테스트, 성능 평가, 안전성 검증까지 모든 항목에서 한국 제품이 월등한 결과를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품질 관리 담당 부장의 설명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관세를 피하기 위한 대응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제임스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튿날 우리는 한국의 중소협력 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도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제임스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철저한 직업 윤리와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경쟁력의 핵심이었죠. 저녁에 현지 식당에서 만난 중소기업 대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세 번째 날, 우리는 한국 소비자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제임스는 한국 기업들의 품질 관리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중심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피드백이 어떻게 제품 개발에 즉각 반영되는지, 불량품에 대한 처리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직접 확인했죠. 마지막 날 아침, 제임스는 호텔 라운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내 일간의 충격과 깨달음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캐서린,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알던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임스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어깨너머로 보니 그는 회사 전체에 보내는 메일을 쓰고 있었어요. 제목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관세 인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임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캐서린, 생각해보니 나는 한 번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 우리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 거지. 그의 고백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돌아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며칠 뒤,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맨해튼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임스가 주도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죠. 회사 전체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CEO부터 각 부서 책임자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단상 위 제임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한 달 전,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그는 CEO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그 결과로 오늘의 발표회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제임스의 프레젠테이션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먼저 자신의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혁신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제안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었어요. CEO는 즉석에서 이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제임스가 한국 비즈니스 협력 부서의 신설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저는 그의 공동 책임자로 발탁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와서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 제품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존중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사람의 인식이 이렇게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임스와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 과제는 한국 기업들과의 연결 고리를 더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혁신 문화를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었죠. 제임스는 이제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다음 달, 우리는 한국 파트너들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공장을 방문하고 함께 새로운 제품 라인을 기획했어요. 양측의 엔지니어들이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진리를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관세 인상 정책이 마침내 재검토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회사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의 목소리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었어요. 저는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위기는 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이 준 교훈은 단순히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 열린 마음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8분짜리 한국 영상 하나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기 때문인데요. 일본 역사를 송두리째 뒤엎는 이 영상의 NHK 방송이 긴급 중단되고 일본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역사 왜곡이다. 라는 격렬한 반발 속에서 한국 불매운동과 대규모 시위까지 일어났을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미국 정부 문서까지 증거로 제출이 되며 영상의 내용이 진짜로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토라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 방송국인 NHK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SNS 타임라인에 한 영상이 반복해서 올라오더군요. 바로 한국에서 제작된 8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재생했죠. 시작은 평범했어요. 하지만 내용이 진행될수록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영상은 1930년대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문서들을 공개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식민 지배에 관한 부분은 충격적이었어요. 문화 말살과 자원 수탈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죠.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도 모두 그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불과 하루 만에 영상이 일본 전역으로 퍼진 것 같았습니다. 도쿄 시내 카페에서, 오피스 건물 로비에서,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영상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죠. 결국 NHK 방송국은 긴급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특집 뉴스가 편성되었어요. 한국 영상이 제기한 역사적 논쟁이라는 제목의 특집이었죠. 유명 앵커와 역사학자들이 출연해 영상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방송국 밖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격렬한 토론으로 뜨거워졌죠. 한국의 또 다른 역사 왜곡이다. 이런 도발적인 영상으로 국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다. 우리 조상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분노의 목소리가 온라인을 가득 채웠습니다. 게다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글도 올라왔어요. 저들이 우리 역사를 훼손하는데 우리가 왜 그들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죠. 정치권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역사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왜곡된 주장으로 국제사회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즉각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일부 시민들과 학자들은 냉정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 소수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국민들의 혼란은 커져갔어요. NHK는 밤새 특별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TV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죠.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도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들끓는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부서가 비상 상태였고 특별 방송 준비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때 방송국의 스타 기자 타나카가 본부장실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타나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타나카는 우리 방송국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기자였어요. 특히 한국 관련 이슈에 있어서는 항상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는 50대 이상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스튜디오로 직행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생방송이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모니터룸에서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카메라가 켜지자 타나카는 평소와는 다른 격앙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의 악의적인 역사 조작에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국제사회의 동정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공격입니다. 타나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한국은 언제부터 역사의 진실을 말했습니까? 그들은 자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출산율이 바닥을 치자 또다시 반일 감정을 부추겨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개했다는 문서는 완전한 조작이며 이는 한국 특유의 날조 기술입니다. 저는 타나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공영방송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스튜디오에 있던 스태프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똑같은 전략을 써왔습니다. 거짓 눈물을 흘리며 국제사회에 일본을 악마로 만들고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한 정치와 경제를 가리기 위해 일본이라는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타나카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증거라는 것은 모두 날조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까?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SNS는 순식간에 타나카 지지 메시지로 넘쳐났어요. 타나카 선생님이 진실을 말해주셨다. 드디어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말자. 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50-70대 시청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한 노인네는 타나카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했고 도쿄 시내에서는 자발적인 지지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거리에 등장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타나카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영상은 정말 조작일까요?
하지만 영상 속 증거들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는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타나카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일부 지식인들은 타나카의 발언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비판했어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순식간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타나카의 말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들과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이들로요. 저는 방송국 직원으로서 겉으로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내심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빨리 저에게 다가왔죠. 타나카의 방송 이후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어요. 한국 영상이 조작이라면 어떻게 그토록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NHK의 기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사에게는 단순한 후속 취재라고만 말했죠. 진실을 찾기 위한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먼저 영상 속 문서들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제국학장 계획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을 기다리는 3일이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국내 역사학자들을 찾아다녔어요. 도쿄대학의 사토 교수, 교토대학의 야마다 교수를 만나 자문을 구했습니다. 소나기를 맞으며 교토까지 달려간 날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상 속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퇴역한 외무성 관료를 만났을 때였어요. 도쿄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80대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어요.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저는 본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본부장실에 들어서는 제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본부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말했어요. 사이토 씨, 당신이 발견한 것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NHK는 역사적 진실을 찾아서라는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가 직접 진행을 맡아 조사 과정과 발견한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방송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NHK 전화선은 마비되었고 시청자 게시판은 수천 개의 댓글로 넘쳐났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믿어온 역사가 거짓이었다니, NHK가 한국에 매수되었다. 와 같은 상반된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도쿄 시내에서는 자발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부는 NHK를 지지했고 또 다른 이들은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했다 며 비난했어요. 인근 공원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우리가 믿어온 역사가 모두 거짓이었다니 라며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 저를 타나카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타나카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요. 사이토, 넌 매국노야. 어떻게 자국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힐 수 있지? 한국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넌 일본인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거야? 이 배신자. 타나카는 제 어깨를 세게 밀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타나카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제가 찾은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 회의실에 들어서며 긴장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본부장의 긴급 소집으로 모인 자리였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주요 간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가장 구석 자리에는 타나카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차가운 시선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소집한 이유는 한국으로 특별 취재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본부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이토 기자가 발견한 증거들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지만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직접 취재하여 진실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어진 본부장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사이토 기자가 이끌고 타나카 기자도 함께 갈 것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타나카와 이 조합은 폭발물에 불을 붙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타나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한국에? 제가? 말도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부장은 단호했어요. 타나카 씨, 당신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다양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시입니다. 타나카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으로 간다는 것, 그것도 타나카와 함께.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여정의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출국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되었어요. 주말 내내 자료를 검토하고 인터뷰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타나카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회사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준비 회의에 나타났을 때마다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매국노라는 낙인이 담겨 있었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이 제 심정과 닮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진실은 어떤 모습일까? 불안감과 사명감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출국 당일, 나리타 공항은 특별했어요. 취재팀의 출국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어요. 사이토 기자, 한국에서 무엇을 밝혀내길 기대하십니까? 타나카 기자, 여전히 한국 영상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나카는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무시했어요. 그의 걸음은 무겁고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반면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비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취재팀을 대표해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러 갑니다. 어떤 선입견도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그 순간 타나카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과 첨단 디자인의 터미널은 마치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던 한국인가 싶었습니다. 타나카의 표정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당혹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그는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았고 눈빛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평소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와 최첨단 전기버스들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한국 측 안내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압도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미래지향적 건물들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디지털 사이니지와 스마트 시티 시스템은 도쿄보다 한 단계 앞선 느낌이었어요. 가슴 한편에는 묘한 열등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타나카는 내내 침묵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의 굳은 표정 속에서도 놀라움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기록했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그의 신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모든 절차가 디지털로 이루어졌고 직원들의 서비스는 완벽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설치된 인공지능 안내 시스템과 로봇 컨시어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타나카는 이 모습을 보며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빛나는 조명들과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인가? 교과서와 미디어에서 접한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시민들은 질서 있게 행동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세련된 매너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일본어 실력도 놀라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배려심 깊은 행동에서 높은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첫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얼마나 피상적이었을까? 타나카의 주장처럼 한국은 정말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일까? 아니면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연구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 너머에는 한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나카는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연구실과 벽면을 가득 채운 역사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를 정중히 맞이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적대감이 아닌 진실을 공유하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실 중앙에 마련된 테이블 위에는 수십 건의 문서철과 디지털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가 먼저 꺼내 보인 것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확보한 원본 문서였어요. 제국학장 계획의 실제 문서를 눈앞에서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도쿄에서 접했던 복사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생생했습니다. 타나카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들을 살펴보았지만 점차 그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국제문서감정 전문가들의 인증보고서, 당시 일본 관리들의 육성 증언 녹취록,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내부 보고서의 원본을 마주하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자료 검토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수탈의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이 명백했습니다. 특히 문화재 약탈과 관련된 사진 자료들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오후가 깊어갈수록 타나카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의 적대적 자세는 점차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이제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때때로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평생 신념으로 여겨온 역사관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자료를 검토할 때였어요. 김 교수는 특별히 보관해온 일기장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일본군 장교가 남긴 개인 일기였어요. 그 안에는 한국의 문화재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역사를 왜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타나카는 이 일기를 읽으며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그의 손이 일기장을 쥔 채 떨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순간 우리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타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어요. 단지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무거움만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활기찬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역사적 진실을 마주한 충격에서 벗어나 오늘은 현대 한국의 모습을 취재할 예정이었어요.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움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타나카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빛에 담겨있던 적대감은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호기심과 자성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침 인사를 나누는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까지 없었던 부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전철에 올랐어요.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운행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질서 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타나카도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쿄의 전철과 비교하며 작은 탄식을 내뱉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방문지였던 디지털 혁신센터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인공지능 기반 도시 관리 시스템, 완전 자동화된 물류체계,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일본에서는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묘한 조급함으로 채워졌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 오후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의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압도적이었어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그들의 비전과 자신감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청년들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타나카도 인터뷰 중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변을 거닐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첨단 건물들 사이로 역사적 유적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 더 젊고 더 혁신적인 기운이 도시 전체에 흐르는 듯했어요. 타나카는 강변에 서서 오랫동안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타나카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자신이 얼마나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사람의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자국의 현실과 너무나 다른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그는 깊은 반성에 빠진 듯했어요. 이후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타나카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취재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출국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에 서린 깊은 주름 사이로 진지함과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수많은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지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상의 내용은 사실입니까? 타나카 씨, 여전히 한국 영상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전과 달리 타나카는 질문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송을 통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차분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NHK 본사로 돌아온 우리를 본부장이 직접 맞이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 앞에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조사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타나카가 먼저 입을 열었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전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한국 영상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특별 방송 준비는 밤을 새워가며 진행되었어요. 편집실에서 타나카와 함께 밤을 지새우는 동안 그의 변화된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혐한 기자로 알려졌던 그가 이제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정한 기자로서의 책임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생방송 5분 전 타나카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적색 불이 들어오고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타나카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역사적 증거들을 확인한 후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어서 우리가 발견한 역사적 증거들과 현대 한국의 발전상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방송은 일본 전역에 충격파를 던졌어요.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SNS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분노하고 부정했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타나카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타나카는 스튜디오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어깨에는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여정이 단지 역사적 진실을 찾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전역의 신문은 우리의 방송을 일면에 실었어요. 역사적 진실을 마주한 일본, 한국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와 같은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에서 열린 국제 대학생 토론 대회에서 중국 대표의 충격적인 한국 발언으로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한국 대표팀이 단 두 마디로 그들을 완벽히 제압했다는 사실인데요. 이후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하며 급기야 중국 내부까지도 큰 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국제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해리스라고 합니다. 주로 유럽과 미국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다루는 분야에서 일했죠.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든 적이 없었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그 취재를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대학생 토론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 캠브리지를 방문했습니다. 토론 주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국가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였어요.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동료 기자 존 스미스가 커피를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존은 아시아 지역 특파원으로 오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는 중국 대표들이 강하게 나올 거라는 소문이 있다며 특히 한국 대표팀과는 역사적으로 늘 나를 세우는 관계라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나라이며 중국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작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러면서 만약 오늘 중국과 한국이 토론을 벌인다면 그건 안 봐도 비디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존의 말에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요? 제 관심은 오직 토론의 구조와 논리적 전개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토론회에서 일어난 일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 학생의 예상치 못한 발언은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잠시 뒤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강조했고 러시아 대표는 강력한 중앙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죠. 그러다 중국 대표팀 차례가 왔어요. 중국 측의 리셰펑은 무대 중앙에 서자마자 강렬한 눈빛으로 객석을 훑었습니다. 리셰펑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어요.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빈곤 퇴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중국 유학생들은 그의 발언에 열렬히 박수를 쳤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발언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리셰펑은 한국 대표팀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객석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펜을 꾹 쥐었죠. 리셰펑은 한국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도발적인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리셰펑은 한국이야말로 자신의 발언의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현재 대통령도 없으며 실상은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했죠. 특히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에 열등한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말에는 객석에서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회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도발이 허용되는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사회자는 개입하지 않고 시간만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갈등 상황이 토론의 열기를 더한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죠. 제 옆에 앉은 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리셰펑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신랄하게 조롱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띤 목소리로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중국의 사회주의보다도 못한 체제라고 단언했어요. 부유한 재벌들만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고통받는 시스템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가 한국의 소위 민주주의는 허울 좋은 가면에 불과하다 고 말했을 때 객석 일부에서는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는 계속해서 진정한 국민의 행복을 원한다면 중국의 성공적인 사회주의 모델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거만한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질의응답 시간을 알렸어요. 이제 각 대표팀은 상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리셰펑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한국 대표팀을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죠. 토론장의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 대표팀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죠.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토론은 그대로 끝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리셰펑의 승리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김민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보통 체격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학생이었죠. 도발적인 리셰펑과는 대조적으로 침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객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펜을 꾹 쥐고 메모장을 준비했습니다. 김민석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그는 단상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리셰펑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예상과 달리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당혹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미소마저 띄고 있었죠. 김민석은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감정적인 반응 대신 리셰펑을 향해 존중하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숙였죠.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은 먼저 중국의 역사적 위대함과 문화적 성취의 경의를 표했어요. 그가 중국 고전 문학과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발언하자 중국 유학생들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인정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리셰펑은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아마도 분노에 찬 반응을 예상했을 텐데 김민석의 침착함이 그의 계산을 무너뜨린 듯했습니다. 객석에서는 숨죽인 긴장감이 감돌았죠. 이후 갑자기 김민석의 말투가 변했어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현대 정치체제에 대한 질문으로 화제를 전환했죠. 특히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자 객석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리셰펑은 곧바로 중국 정부를 옹호하며 중국은 서구식 민주주의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국민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서구 언론이 중국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죠. 이때 김민석은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는 리셰펑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질문했어요. 중국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비판이 가능한가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객석은 순간 숨을 멈췄죠. 리셰펑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다소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긍정적일 때만 비판할 수 있다고요. 그의 대답은 모호했고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은 다시 한번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자유로운 사회주의입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위력은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질문의 객석에서는 작은 웃음과 동시에 경이로운 표정들이 보였죠. 저는 그 순간 펜을 멈추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 두 마디의 질문으로 리셰펑의 장황한 주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리셰펑은 당황한 듯 서둘러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김민석은 이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침착하고 명확하게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시민들의 희생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자유와 번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민석은 마지막으로 한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창의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자유가 국가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라고 말을 마쳤어요. 그의 발언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자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정한 감동과 존경이 담긴 박수였죠. 토론회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김민석의 날카로운 질문과 그 여파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워싱턴 포스트의 작은 코너 기사로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엄청난 반응을 얻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이 기사가 확산되면서 두 마디로 중국을 침묵시킨 한국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바이럴 현상이 일어났죠. 편집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이 기사의 인기를 언급하며 후속 취재를 제안했어요. 마이클, 한국에 가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발전 과정에 대해 심층 취재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고 솔직히 큰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결국 직업적 호기심과 의무감으로 수락했습니다. 며칠 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훑어보았어요. 분단국가, 한국전쟁,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운동, 교과서적인 지식들이었습니다. 내심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죠. 아마도 발전 중인 평범한 아시아 국가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의 선입견은 첫 번째 균열을 맞았어요.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중 하나임이 분명했죠. 입국 절차는 신속하고 간단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제가 보았던 어떤 공항보다 효율적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출발했고 내부는 깨끗하고 안락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화되면서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현대적인 대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서울 도심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강남역 주변은 활기차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젊은이들, 최신 기술로 가득한 쇼핑몰, 세계 각국의 음식점. 도시는 살아 숨쉬는 것 같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현금 없이도 완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저녁 무렵 현지 가이드인 박지원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서울의 역사와 현대적 발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교육에 대한 열정, 근면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이 한국 발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죠.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 나라에 대해 이렇게 무지했던 걸까요? 왜 좀과 같은 서구 언론인들은 한국을 항상 중국이나 일본의 그늘에 있는 나라로 묘사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나라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대에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렸고 차 내에서는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약자석을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광경은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그 어떤 언어적 소통 없이도 이러한 배려가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점심시간,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면 자신의 식판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이었어요.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질서 의식은 제가 방문했던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오후에는 홍대 거리를 거닐었어요. 젊음과 창의성이 넘치는 이곳에서도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적절한 장소에 버리고 있었죠. 한 젊은이가 담배를 피운 후 휴대용 재떨이에 꽁초를 담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수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날 때 자신들이 사용한 공간을 깨끗이 정리했죠.
심지어 일부는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함께 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높은 시민의식이 특별한 캠페인이나 강제성 없이도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저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자신의 교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교사는 이것이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가치를 내재화하는 교육 시스템을 보며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서울 도심을 취재하며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늦은 밤에도 여성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범죄율이 낮고 공공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큰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시민의식은 법적 강제나 감시가 아닌 사회적 합의와 교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선 공동체에 대한 깊은 존중과 책임감의 표현이다. 제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룬 특별한 사회로 바라보게 되었죠. 존이 별 볼 일 없는 나라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취재 일정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왕조의 궁궐들을 돌아보며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특히 창덕궁의 후원에서 느껴지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철학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 건축물이 빽빽한 도시 한가운데 이런 역사적 보물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한국의 5,0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인들이 이루어낸 문화적 성취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라는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한국인들이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갖는 자부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대문형 무소역사관 방문은 더욱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고문받았던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해설사는 이곳에서 고문받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다고 설명했죠.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2016년 촛불혁명에 대한 전시를 보게 되었어요. 수백만 시민들이 평화적인 집회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낸 이 역사적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시민들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선 모습은 진정한 주권재민의 실현이었죠. 이런 시민 참여가 있었기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하고 강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단순히 제도적 차원이 아닌 시민들의 일상과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정부와 국민 간의 대화, 비판의 자유, 그리고 평화적 방법을 통한 변화 추구. 이런 가치들이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학생이 토론회에서 보여준 자신감의 원천이 바로 이런 민주주의적 토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전통 한옥에서의 다도 체험은 또 다른 차원의 문화적 경험이었어요. 차를 마시는 단순한 행위에도 깊은 철학과 예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일상에 스며든 이런 전통 문화는 현대적 삶과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죠.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는 시간도 특별했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와 장류의 과학적 지혜, 식재료와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지혜와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취재 일정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내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70대 노인 김영수 씨였습니다. 한국전쟁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고 이후 국가 재건 과정을 몸소 겪은 세대였죠. 김영수 씨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어요. 전쟁 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밤낮으로 공부하며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인내와 근면을 꼽았죠. 어려운 시기였지만 더 나은 미래를 믿었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IT 스타트업 CEO 박민준 씨였어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의 이야기는 현대 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혁신을 강조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윤리적 경영 철학이었어요. 그는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이지현 씨와의 대화도 의미가 깊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쟁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적이나 스펙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녀의 생각은 물질적 성공만을 좇지 않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보여주었죠.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을 발견했어요. 바로 강한 자기 규율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중요시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였죠. 또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배려가 그들의 일상에 깊이 녹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놀라웠어요.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고 평생 학습을 통해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한국의 높은 문해율과 기술 혁신을 이끌어낸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죠. 또 다른 특징은 역경을 극복하는 회복탄력성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식민 지배, 전쟁, 경제 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번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보였죠. 저는 이러한 내면의 힘이 바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원천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제적 성장,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높은 윤리적 기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취재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하버드 토론회에서 만났던 김민석 학생을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캠퍼스는 활기찼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을 기다리며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취재를 되돌아보았죠. 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보았던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버드 토론회에서의 질문이 어떻게 생각해낸 것인지 물었죠. 그의 답변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가장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김민석과 작별한 후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석양 속에 빛나고 있었죠. 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자전거 벨소리, 잔잔한 강물소리,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이 순간, 저는 한국에서 얻은 모든 깨달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깊은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였습니다. 더 나아가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였죠.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무관심과 오해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존 스미스와 같은 서구 언론인들이 얼마나 피상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세계에 기여할 독특한 가치를 가진 나라였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쓸 기사에 윤곽을 그렸습니다. 제목은 두 마디로 세계를 바꾼 나라, 한국의 진정한 힘으로 정했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나 정치적 상황만을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인의 정신,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했죠. 기사를 쓰는 동안 저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급속한 발전과 회복력은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고,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시민참여,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제 주장은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죠. 기사가 발행된 후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이 일어났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한국에 대한 심층 보도를 시작했고 학계에서도 한국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워싱턴 포스트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존 스미스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기사를 읽고 한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기자로서 이루고 싶었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자주 한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제 세계관을 얼마나 넓혀주었는지 감사하게 생각해요. 중립적이던 제가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제도적 형태만이 아닌 국민의 일상과 의식 속에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하며 스스로 쟁취한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지켜나가는 모습에서 저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소중한 모델입니다.